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은 98편의 영상입니다. 주제는 아동 청소년들의 반항 장애와 적대적 반항의 진단 기준과 원인, 그리고 치료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좀 도와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담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의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책에 그 반항장애와 적대적 반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챕터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항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은 정신 발달에서 만 2세 전후가 되면 이제 걷고 뛰고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스스로 세계를 탐색하고 습득하려는 자율성과 모험심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때 결국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그 양육 환경과의 그 어떤 상호 교류에서 적절한 정도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장려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동전의 다른 한 면에는 적당한 정도의 자기 통제와 조절 능력의 습득이 필수적인데요. 흔히 서양에서는 공포의 2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자기 통제가 늦어져 고운 3살, 미운 7살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지 이 시기에 자신의 자율성,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과 의존하려는 욕구가 생기는데, 자아중심성 사이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부적응 문제 하나로서 반항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학습인지 이론에서 부정적 강화의 결과에 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즉, 이렇게 아이들이 순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권위체계가 지속적으로 강압적이거나 지나치게 명령과 지시와 권위적이거나 학대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부모의 어떤 요구 또는 가스라이팅하는 부모,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강화로 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확대되는 거죠. 부정적인 강화를 해서 반항 행동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반항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대개 아동들을 힘들고 나쁜 아이로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도대체 미운 2살, 3살, 7살이었는데 우리 애는 정말 너무 힘들어. 이렇게도 한숨 짓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아동이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아동들은 절망하게 되고, 또 좌절하고 심한 의존 욕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아동이 말하는 태도, 그리고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수면 습관, 그 다음에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 숙제, 뭐 2살, 3살은 숙제는 없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 청소년들이니까, 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숙제나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숙제물 준비 등에서 말을 들을 것을 이렇게 강요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자제력을 얻을 것을 이렇게 기대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계속 반항적인 거부감을 표시하게 되죠. 일단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첫 마디가 너무 힘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요구나 희망이 아동에게서 수능되지 못하는 것을 인내하기 어렵고, 또한 어느 정도 인내하더라도 아동의 반복적인 반항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폭발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또 부모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그 양육 틀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아동과의 부정적인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계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시죠. 이런 관계가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아동은 학업 성취나 학교 적응에 실패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비행 청소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반항장애는 심한 스트레스일 때 일시적으로 짜증 부리고 부모에게 화를 내는 적응장애, 우울증에서 기인하는 증상, 이제 아동들도 우울증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상, 그 다음에 이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과는 좀 감별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증상이 병행하여 갖는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치료할 때는 아동 개인에 대한 개인 정신 치료, 뭐 아이들의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놀이 치료 또는 미술 치료 또는 뭐 음악 치료, 그다음에 이야기 치료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과의 이제 여기서는 부모 상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이제 양육자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이라고도 하고 부모 상담에 따르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행동을 치료할 것인가, 행동을 수정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선 아동과의 개인 정신치료에 있어서는 치료자와의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수립을 통해서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아동 수준에서 이해시키고 자존감 또는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동 자신이 내가 부모로부터 혹은 양육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고 격려받고 있고 뭐 이런 걸 스스로 성취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같은 과정들이 이제 상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놀이 치료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놀이 치료 상담 또는 뭐 미술 치료도 있을 것이고 이야기 치료도 있을 것이고 역할놀이 치료도 있고 이제 아동 상담에서 이렇게 수단으로 쓰여지는 다양한 그런 상담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동 상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양육자, 부모님과의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은 부모 상담을 띄워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동을 양육하는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성장하는 그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부모로 하여금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나 또 부모의 어떤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어떤 소통 기술이라든가 그런 소통으로 양육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나치게 권위적인 그런 부모의 어떤 양육에서는 부모 상담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동 상담 그러면 부모 상담 빼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허용적인 것이 좋아요. 부모가 이제 자기의 어떤 양육 기준을 정해놓고 그냥 아주 그것을 고집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명령적이고 지시적으로 한다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상처가 되고 또 그것도 아이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돼서 그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혼란된 애착 관계 혹은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죠. 지금 며칠 전에도 어느 어머니께서 60 중반의 어머니께서 30 중반의 딸하고 싸워가지고 상담을 받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지금 엄청난 어머니에게 어떤 그 언어적인
학대와 심지어는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울먹거리셨는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연히 따님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셨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키워줬고 아이하고 자기하고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이렇게 같이 잠자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님과 어머님과의 관계가 지금 현재 나이가 딸이 30 중반이 넘었지만 안전한 애착관계라든가 안정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는 데다가 어머니가 이제 와서 엄마의 역할을 아주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제를 이제 줬는데 따님한테 사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메모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줬는데 한 2시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딸이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딸이 다 커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딸하고 그 딸의 그 아이 8살인가 하는 그 아이하고 또 이제 아동 상담, 부모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한테 오고 딸하고 그 손주는 다른 데서 이제 아동 상담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양육을 바로 잡을 때는 당분간은 아동에 대해서 허용적인 것이 좋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사실 알고 보면 부모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아이들보다. 근데 이제 부모들은 자꾸 아이를 고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맞게끔 행동 안 하면 말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집요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요. 가능한 아동의 이야기나 요구를 잘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여 지나치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다 허용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소한 문제 행동은 좀 무시하는 게 좋아요. 일일이 그걸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 자기들이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과연 그렇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는지를 그거 생각하면 지금의 내 자녀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키우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사소한 문제 행동은 좀 무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기회를 좀 줄이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동이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도록 쉬운 과제를 주기도 하고 조금의 성공에 대해서라도 많은 관심과 이렇게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이렇게 잘한 행동에 대해서 넘어가고 조금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 잘못한 것은 조금 넘어가고 조금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이 그 행동 수정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은 스스로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자기 억제력을 획득하고 그 권위 체계에 대한 도전과 반항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자아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뭔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묵살시키면은 이제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반항한다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제력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많은 관심과 적절한 칭찬의 보상이 더 아이에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도전하려고 그러고 반항하는 것을 조금 포기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부모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기대하고 또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강화. 긍정적인 강화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뭔가 잘했을 때 칭찬과 더불어서 보상해 주는 거죠. 뭐 보상에는 물질적인 보상도 있겠고 또 사회적인 보상도 말하자면 포옹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허용해서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무슨 간식을 좀 이렇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보상 강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긍정적인 강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항상 순종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항하면서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반항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폭력으로 이어진다거나 부모한테 어떤 그 물건을 던진다거나 이게 공격성을 드러낼 때는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반항 장애는 사실은 아이들이 크면서 매우 흔한 장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담소나 또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이렇게 아이들이 아동 발달 무슨 이런 의료진 이런데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데 별로 이렇게 찾아가지는 않죠. 부모님들이 애들 크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러나 매일매일 그 가정과 학교에서 수많은 아동과 가족과 교사들이 너무 많은 괴로움을 겪는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가 바로 이 아이들의 반항 문제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동과 부모와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적대적 반항 장애도 이제 이와 또 유사한 건데 여기 이제 그 진단 기준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는 포맹 장애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포맹 장애랑은 좀 다른데 아직 제가 포맹 장애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 한 5세에서 7세경에 현저하게 이제 드러나는 증상들인데요. 이 적대적 반항 장애의 어떤 그 필수 증상이 권위적인 인물, 다시 말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성인들에게 도전적이고 적대적이고 불복종적이고 거부적 행동을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다음 행동 가운데 적어도 4가지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되면은 우리가 적대적 반항 장애다 또는 반항 장애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진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유 없이 쉽게 화를 낸다. 두 번째, 부모나 성인과 논쟁하려고 한다. 세 번째, 부모나 어떤 양육자나 또는 뭐 학교 선생님도 되겠고요. 성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그 다음에 타인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신경질을 낸다. 화내고 원망하고 또 욕하고 악의에 차있거나 앙심을 품고 어떤 걸 던지거나 뭐 부모한테도 막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적대적 반항 장애로 진단 내려지기 위해서는 연령이 비슷하고 동일한 발달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그러한 행동이 빈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성, 학습, 또래 집단의 인간관계 기술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DSM-5에 의해서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 기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이제 이 지금 진단 기준은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표 DSM-5에 의한 적대적 반항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첫째, 거부적, 적대적, 도전적 행동 양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중 적어도 4가지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 이제 중복이 되는 말인데요. 자, 흔히 버럭 화를 낸다. 어른과 논쟁한다. 적극적으로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절한다. 흔히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한다. 흔히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흔히 타인에 의해서 기분이 상하거나 쉽게 신경질을 낸다. 흔히 화내고 원망한다. 흔히 악의에 차 있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 행동장애가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 이 행동은 정신증적 장애 또는 기분장애 기간 중에만 나타나지를 않고 늘 나타난다.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는 우선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적대적 반항장애 표현이 거의 대부분 집에서 나타나는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증상은 전형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성인이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인 관찰 도중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거나 아동상담센터에 갔는데 상담사 앞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뭐 녹음도 괜찮고 사진을 좀 요즘 뭐 휴대폰으로 어머니들 사진 잘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녹화를 해서 상담실이나 정신과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의 아동 청소년 이상 심리와 상담이라는 저의 그 책 중에서 그 요즘에 많이들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이 이제 반항 장애 또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참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의 모습은 넣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넣어서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99편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